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태색 강사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용어 특강 3강 국제경제학 시간입니다. 국제경제학은 딱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역, 두 번째가 국제수지, 세 번째가 환율이고요. 뭐 여기는 기초용어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율 같은 영역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는데, 비교 우위론은 기본적으로 절대 우위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칭되는 지점에 절대 우위라는 게 있는데, 절대 우위는 각각 잘하는 것이 있을 때만 무역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역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개인과 개인 간에는 교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감독님은 나보다 촬영을 잘할 것이고 나는 감독님보다 강의를 잘할 거니까 나는 강의를 하고 감독님은 촬영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론은 뭐냐면 한 국가 혹은 한 개인이 다 잘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국이 있고 B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기계고요. 가정을 답시다. 가정은 1단위당 생산비를 가정하겠고, 그리고 교육 조건은 1대1로 가정합니다. 물론 테셋이 아닌 다른 경제학에서는 교육 조건을 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특화가 아닌 불완전 특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화라는 말은 한 가지 재화에 몰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몰빵이 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몰빵 말고 올인한다. 올인한다로 갑시다. 올인한다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9, 8이고, 요거는 생산비니까 생산비는 작게 들면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A국에서 의류가 10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의류 하나를 만드는데 10이 필요하다라는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류를 가지고 하나 만드는데, 먼저 지금 생산비는 적게 들수록 좋은 거죠. 의류를 잘 만드는 나라는 B국, 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는 B국이니까 A국은 B국보다 다 못 만들죠. 그래서 A국은 의류와 기계에 대해서 절대 열의에 있고, B국은 둘 다 잘 만드니까 A국에 대해서 의류와 기계에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첫 번째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절대 우위론에서 무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1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해서 뭐 8만 원을 번다. 그리고 노가다를 해서 2만 원을 번다 그러면 저는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즉 똑같은 자원이 주어져 있더라도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 할까요? 우리가 기회비용은 선택시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해서 10만 원을 벌고, 그죠? 노가다를 해서 5만 원을 번다고 치면 저는 강의에 대해 노가다 해야 돼요. 당연히 강의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강의를 선택하면 포기하는 게 5만 원 노가다죠? 그 다음에 노가다를 했을 때 포기하는 게 강의죠? 강의 1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게 옳다고 했으니까 포기하는 게 5만 원일 때가 좋은 거지 10만 원일 때 나쁜 거잖아. 즉 기회비용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고요. 그때 의류 10이니까 이런 겁니다. 뭐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을 가지고 2,0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죠? 반 개 사는 거죠. 이해가요? 반 개. 즉 내가 1,000원으로 A라는 물건을 사면 B라는 2,000원짜리를 반 개를 포기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의류를 하나 만드는데 10을 투자하게 되면 이 10을 기계에 만드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12분의 10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시 의류 만드는데 10을 썼다면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기계니까 기계 12분의 10. 왜? 10으로는 12명이 필요한 12단위가 필요한 기계를 하나 못 만드니까. 반대로 기계를 생산하게 되면 의류를 10분의 12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다시 얘기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류 하나 만드는데 9가 필요하니까 의류를 만들면 기계 8분의 9만큼 포기하게 되고 기계를 만들면 의류 9분의 8만큼 포기하게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기회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아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교해야 돼. 왜? 기계는 기계끼리, 의류는 의류끼리 비교해야 되니까요. 기회비용은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작은 게 좋다고. 그래서 12분의 10과 8분의 9 뭐가 작은지는 여러분은 알죠. 그래서 A국은 요걸 선택하게 되고 B국은 요걸 선택하게 된다. 라는 것이 비교 우위의 생산비 측면에서 구하는 겁니다. 물론 생산물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우리가 실제로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기초영어 시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 우위는 한쪽이 다 잘한다고 해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화 품목, 내가 온전히 모두 생산할 것을 선택할 때는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비교 우위로는 각각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교 우위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세예요, 관세. 근데 관세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초점도 한번 시사적으로 좀 한번 보셔야 될 건데, 뭐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뉴스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로 갑니다. 국제수지.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는 건데,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는 수치와 지급을 의미하고, 수치는 플러스, 지급은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감정적인 것을 담을 필요는 없다. 들어오면 플러스고 나가면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뭘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뭐다? 경상수지고. 그 다음에 자본금융재정은 우리가 이제 자본수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수지, 금융계정 투자 쪽이고요. 자본수지는 자본 이전인데 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때 실제로 문제를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환율에 다 할애할게요. 왜냐면 환율을 여기서만 잡고 가도 큰 소득입니다. 큰 소득이에요. 따라서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기본적으로 외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가면 안 바꿔주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
즉 exchange rate가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고 이것은 명목 환율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1달러에 1,000원이니까 1달러에 1,000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1달러 당 1,000원이라는 것은 당이 분모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다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뭐다? 1달러에 1,000원이다 라는 걸 하는 것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하면 1원당 0.001달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배울 환율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뭐냐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반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외국 돈을 사는 게 환율입니다. 뭐라고요? 외국 돈을 사는 게 환율이라고요. 이해갔어요? 즉 다시 말하면 외환의 가격이 환율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대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무슨 환율이라고요? 원 달러 환율. 원 슬러시 달러죠. 이 슬러시는 우리가 달러분의 원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과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외국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 상승이에요. 그냥 뭐라고? 외국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 상승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1달러에 2,000원이다 라고 하면 환율이 상승이에요. 반대로 1달러에 1,000원이다, 아니 1,000원이래. 500원이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던 1달러를 이제 얼마를 주고 사야 돼? 2,000원을 주고 사야 됐어요. 그죠? 2,000원을 주고 사야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원화의 가치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1,000원 주고 사던 걸 2,000원 주고 샀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따라서 여기서 원 달러에서 얘 가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갔어. 뭐가 가치가. 반대로 지금 1달러에 500원이 있다는 것은 1,000원 주고 사던 1달러를 내가 500원이라는 반값만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가정이 들어와 있죠.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가치가 원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졌어.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상대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하면 이 화면에서는 굉장히 짤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화면이 꽉 찰 거고요. 그리고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뚱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뚱뚱해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키가 180이 넘고요. 제가 몸무게는 좀 나갑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적당하다 혹은 조금만 빼면 되겠다. 그래서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키 얘기만 할게요. 제가 육군헌병대 출신이라고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키가 182예요. 그러면 우리 헌병대는 키 큰 사람 모여 있는 곳이니까 내가 보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가게 되면 할머니들은 땡이 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장이 굉장히 커져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키는 182cm로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볼게요. 일본이 한 게 뭐냐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뭐냐면 일본 돈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그걸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될 얘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일본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었죠. 그쪽에서 떨어뜨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미국도 양적 완화라고 해서 달러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들을 했었고,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로서 화폐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화폐 가치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거고, 그 올라가 있는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상대 국가가 어떠한 화폐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둘의 관계는 상대 관계 하나만 보면 되는데, 봐봐요. 환율이 상승하는데 앞에 돈의 가치는 떨어졌어. 환율이 하락하는데 앞에 돈의 가치는 올라갔죠. 이제 끝났어요. 환율이 올랐다. 환율은 다 우리나라 뭐였어?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올랐다. 원화 가치 떨어졌다. 이겁니다. 환율이 떨어졌다. 원화 가치 올라갔다. 그럼 뉴스를 보면 환율이 올라갔다. 환율이 떨어졌다라 해서 우리는 원화 가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달러 대비가 있어. 달러 대비.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절상률이라는 게 있어. 절상률. 절상률이 뭐냐면 화폐 가치가 올라갔니? 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봐요. 엔, 위안, 유로, 파운드, 원 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5%, 위안이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이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달러에 비교했을 때 화폐 가치가 변동한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중간에 매개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 기준점이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한 거죠. 기준점이 없다면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이해 갔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화폐 가치 순으로 나열하면 좋아요. 화폐 가치가 큰 거부터 써보자고요. 처음에 뭐겠어? 위안이 높겠죠. 위안. 그 다음에 뭐가 높겠어요? N이 높겠죠. 그 다음에 원이 높겠지.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달러예요. 왜? 얘는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얘네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 아니야? 달러고, 그 다음에 유로, 파운드에 유로고, 여기는 파운드예요. 자, 이걸 쓴 이유를 잘 봐요. 여러분, 위안 N 환율 어떻게 될까요? 위안 N 환율.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잘 봐요. 위안은 지금 7% 올라갔지? 그죠? 달러 대비. 그 다음 N은 뭐예요? 5% 올라갔죠? 그럼 둘 중에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건 뭐야? 둘의 상대적 관계니까 얘가 더 화폐 가치가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앞에 돈의 가치와 환율은 뭐야? 반비례니까 위안 N 환율은 떨어졌다고요. 다시 갈까요? 자, 파운드. 자, 원 파운드 환율 어떻게 됐을까? 원 파운드 환율. 자, 원 가치는 1% 올라갔죠? 파운드는 마이너스 4% 떨어졌지. 그럼 얘 화폐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환율은 얘 가치와 반비례. 원 파운드 환율은 떨어진다고. 이해가요? 즉,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A 슬러시 B 환율은 뭐와 반비례한다? A 화폐의 가치와 반비례합니다. 뭐라고요? A 슬러시 B 환율은 A 화폐 가치와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환율이라는 걸로 혼동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의 뜻만 알면 충분히
우리는 환율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췄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환율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폐 가치에 따라서 환율만 잘 이해하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원 달러 환율이니까 앞에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환율은 일반 상품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당연히 환율은 익스체인지 레이트 가격이니까 수요와 공급인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외화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준 P, 0, Q인데 사실 이 P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겠어? 임금도 될 수 있고 노동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환율입니다. 가격 대신에 환율,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Q는 뭐가 된다? 외화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외화량. 외화의 공급과 외화의 수요가 만나서 균형 환율과 균형 외화량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외환시장이니까 요 외환시장의 공급, 이건 달러로 할게요. 달러 시장인데 달러 공급은 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달러가 들어오는 거. 달러가 들어오는 것. 달러가 들어온다는 건 언제 들어오겠어요? 간단해. 뭐 할 때? 수출할 때 들어오겠죠. 수출. 간단한 거 수출. 이가요? 혹은 뭐 더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 기초용어 특강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여행하거나 송금을 할 때 뭐 이럴 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들어와요. 다 필요 없어. 잘 봐요. 뉴스에서 3, 4분기 수출이 최대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은 하락한다고. 근데 더 쉽게 생각해봐요. 외국 돈이 들어왔어. 외국 돈이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가 흔해지죠. 흔해지잖아. 흔해지면 가치가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뭐예요? 올라간다고. 그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진다고요. 앞에 돈의 가치 환율은 뭐야? 반비례한다고요. 반대로 외화의 수요 있죠. 외화의 수요. 외화의 수요는 자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이 외화를 구입할 때야. 그럼 언제 구입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수입할 때 구입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국민이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송금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참고로 말해봐요. 여러분 우리 IMF라는 말 들어봤죠? 참 먼 얘기고 저 대학교 때 얘기인데 IMF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사 영역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국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국내 채권도 발행하는데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그 산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날짜가 돌아옵니다.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두 가지야. 아, 미안해. 조금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지금 돈이 없어. 라는 게 모라토리움이고 아, 미안해. 배째 등 따. 나 모르겠다. 이게 디폴트예요. 물론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전 세계와의 모든 경제거래를 끊겠다는 얘기니까 디폴트는 거의 없겠죠. 모라토리움이 지불유예고 지불유예가 IMF 구주의 금융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좀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모라토리움이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그 모라토리움이 있을 때 외국인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나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도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투자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기업 입장에선 돈을 빼는데 지금 돈을 주지 못하면 그 기업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것이 뭐다? 요 IMF예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800원에서 3,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즉 4배가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치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4배 떨어졌다. 그게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외화의 수요와 공급축 요인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공급축 요인은 뭐라고요? 외국 돈이 국내에 들어올 때를 의미하는 거고, 수요는 우리가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 화폐를 구입하려는 게 수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가격이 환율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의 결정 요인. 근데 요 얘기는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가 유리불리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제 환율의 영향에서 우리가 유리불리한 거. 이건 좀 이따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의 결정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력 평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자율 형평설이 있는데, 이제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구매력 평가설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일물일가의 법칙. 즉 하나의 물건의 가치는 화폐 가치를 막론하고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물건은 전부 다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빅맥, 아이폰,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빅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빅맥 지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빅맥이 6,000원인데 미국에서는 5달러에 팔리고 있다 하더라. 그럼 어차피 이것은 둘의 가치가 같은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이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다? 1달러에 1,200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왜? 5달러 1,200원이니까 6,000원이니까 이게 구매력 평가설이고요. 이런 식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환율을 결정하는 거. 국제 파트는 이론이 조금 더 자세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내용 다 해준 거예요. 관세 빼고는.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조금 더 자세한 정리가 필요하니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테셋은 시사가 중요하고 시사의 대부분은 국제와 관련된 것이고, 이 파트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업에 갔을 때 이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